전역하던 날, 저는 25년 된 고물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제 차를 들이받더군요. 차에서 내린 젊은 도련님은 제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꺼져. 내 목숨값은 10,000원이면 충분해. 그런데 잠시 후 롤스로이스 뒷좌석에서 내린 그의 할아버지가 제 차 번호판에 새겨진 작은 표식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단 한마디에 현장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7월 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저는 전역했습니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죠. 20년의 군 생활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20살의 앳된 신병 시절부터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히 군복을 벗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20년도 더 된 낡은 차를 몰았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엔진에선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죠. 짐칸에는 손잡이가 달아빠진 낡은 철제 가방 하나와 뒷좌석에 곱게 접어둔 군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기나긴 군 생활 끝에 남은 제 가장 큰 재산이었죠. 아내도 자식도 번듯한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낡은 주공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과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어머니 한 분이 계실 뿐이었죠. 그분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진우의 어머니입니다. 진우는 몇 해 전 군 수송 작전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으신 어머니. 저는 그런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며 전역하면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데다 세월에 무릎 연골마저 닳아 한 걸음 떼시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죠. 저는 도시 외곽의 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자마자 차를 세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제 몸은 앞으로 강하게 쏠리며 가슴을 핸들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등 뒤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젖은 노면 위로 길게 끌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제 뒤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서 있었습니다. 차체에 흐르는 빗방울이 보일 정도로 번쩍이는 차였죠. 그 차의 앞 범퍼는 살짝 찌그러졌고 제 낡은 차의 뒷부분은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리고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내렸습니다. 값비싼 흰색 셔츠와 정장 바지,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는 저를 마치 고장난 물건 보듯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운전 이따위로 할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꾸했습니다. 노란 불에 멈춘 겁니다. 뒤에서 받은 건 그쪽 잘못이죠. 그러자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과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주머니에 손을 쑥 넣더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제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얼마면 돼?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고물차 10,000원이면 떡을 치겠네. 제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평생을 규율과 자존심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명예가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몰아 입을 떼기도 전에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렸죠. 말은 체구였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한참 둘러보더니 제 낡은 차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다 차 뒤편의 낡은 번호판을 보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여 번호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번호판 한쪽 구석에는
과거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군용 차량에만 부여되던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죠. 노인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 이 차는 과거 어느 부대 소속이었소? 저는 놀랐지만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예, 군수지원사령부 수송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군수물자를 나르던 차량인데 부대 해체 후 제가 불화받아 몰고 있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 특유의 느릿함이 아닌 아주 깊은 기억과 마주한 사람의 침묵이었죠. 갑자기 그는 손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방금 저분께 얼마를 던졌느냐? 네, 500, 아니, 10,000원이요. 손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시끄러운 사거리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노인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알아? 수십 년 전 매복 작전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차다. 그때 그 차를 몰던 운전병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 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다시 저를 돌아봤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은 그때 그 운전병의 전우시군요. 제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수송트럭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친구 진우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제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끄러운 사거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놀란 시선 앞에서 말입니다. 제가 선생과 먼저 간 그 친구에게 목숨 빚을 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죠. 지금껏 누구도 제게 이렇게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거의 문을 열게 될 줄이야. 손자는 옆에서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돌아보며 나지막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손자가 아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잠시 뵙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토록 부유하고 권세 있는 노인이 전역하고 빈손뿐인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주공,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롤스로이스가 떠나고 저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빽빽한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지는 붉은 후미등을 바라봤습니다. 길바닥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여전히 차갑고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익숙한 작은 방으로 돌아오자 진우 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묵주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온화하게 웃으셨죠. 왔느냐, 아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잠시 후 제 평온했던 삶과 어머니의 삶에 거대한 문이 노크를 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에 막등을 기댔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아파트 바로 밑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낡은 동네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고급 세단 소리였기에 낯선 소음 하나만으로도 아파트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민준 씨 댁 맞습니까? 정중하면서도 다급함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낮에 배웠던 박 회장과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비좁아졌고 낡고 얼룩진 벽과 익숙한 곰팡이 냄새 사이에서 그들은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낮의 냉정함 대신 깊은 침잠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비켜 길을 내주었죠. 방 안에서 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셨죠. 손님 왔니?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네,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박 회장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문득 가라앉더군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눈빛이 아닌 상실을 겪어본 늙은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진우의 어머니 되십니까?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어떻게 우리 진우를. 작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와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행동에 저와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아드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만약 진우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늙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제 옷자락을 힘껏 움켜쥐셨죠. 우리 아들 갈 때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갔는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돌아오질 않았어. 박 회장은 갑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오늘 속죄하러 왔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몸을 일으켰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성은 박, 이름은 태진이요. 박태진. 그날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찌그러진 차 안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박태진은 없었을 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몸이 피투성이면서도 난 괜찮아. 저분부터 구해라고 말하던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그 철없는 놈은 내 친손주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주이기에 더욱 용서할 수 없소. 이제부터 그놈은 선생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께서 가난하시기에 선생께서 청춘을 다 바치고도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기에 제가 더욱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와 잠시 같이 가주시겠소. 단 하룻밤이면 돼오. 강요는 아니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소.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다녀오너라. 엄마는 집에서 기다릴게. 아파트를 나설 때 저는 마치 익숙한 세계를 떠나 완전히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검고 번쩍이는 고급 세단은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길고 차가운 흔적을 남겼죠. 나를 원망하시오? 박 회장이 문득 물었습니다.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날 사고 후 나는 거의 1년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소. 깨어나 보니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오늘 고작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때문에 다시 인연을 찾게 되었구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청춘이 때로는 이렇게 하찮은 돈 한 장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강변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나왔죠.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집사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광활한 거실로 들어서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박 회장은 제 맞은편에 앉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해 주시오.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막 전역한 군인일 뿐입니다. 회장님을 위해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선생에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바로 인품 말이오. 저는 침묵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여 주시오. 선생에게 걸맞은 자리와 집, 급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는 모셔야 할 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겠소. 그는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그날의 기록을 전부 다시 검토했소. 선생과 진우는 단순한 수송병이 아니었소. 두 사람은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보호하는 특수 임무를 맡고 있었지.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말을 멈췄고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네들이 살아 돌아오길 원치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감이 들었지만 한 번도 확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완전한 사고가 아니었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전복된 차량, 폭발음, 내 이름을 부르던 진우의 목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오늘 회장님의 손자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놈은 그저 철없는 멍청이일 뿐이요. 하지만 그 배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 예감이 왜 그토록 불길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거운 책임을 제 어깨에 올려놓는 듯한 눈빛이었죠.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과 진우의 넋을 위해 선생의 도움이 필요하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삶이 더 이상 작은 방과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에만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진우의 죽은 배후에 누군가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만족감과 함께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의 10,000원짜리 지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저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기는 밧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박 회장의 저택을 나선 것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는 차가운 안개비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비쳐 마르지 않은 기억의 흔적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저는 더 이상 화려함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을 뿐이죠. 돌아오는 내내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 역시 침묵했습니다. 규칙적인 엔진 소리와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차가 낡은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반쯤 내린 차창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조용히 사람을 붙여두겠소. 누구든 두 분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운전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익숙한 곰팡이와 젖은 쓰레기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골목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낡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앉아 흐릿한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왔느냐? 어머니가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네,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모금 작게 마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부자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야. 너무 깊이 엮이지 말거라.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았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피부 아래로 푸른 힘줄이 선명했죠. 저는 수많은 상처를 붕대로 감아봤지만 지금 어머니의 눈에 서린 두려움보다 깊은 상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피투성이로 들것에 실려 총탄 소리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녘에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차를 몰고 아파트를 막 나서려는데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전봇대에 기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사람인 화라고 합니다. 멀리서 선생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화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임무는 그저 선생께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 며칠은 낯선 감각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했죠. 아침에는 목공소 경비원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제가 막 퇴근했을 때 화가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누군가 선생을 찾고 있습니다. 평범한 방식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 동네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조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그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잠든 줄 알았던 기억에 보이지 않는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알리지 마십시오. 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옆집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막 등잔불을 켰을 때 밖에서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얼굴의 반을 가리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죠. 진우 씨, 어머님 아드님 되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탁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굴 찾으시죠?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그의 등 뒤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짙은 어둠이 골목을 삼키고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날 사고의 진실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제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뭘 알고 있소? 제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우 씨는 우연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오.
그가 살기를 원치 않았던 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일 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강변 페나루터로 혼자 나오시오. 누군가를 데려오면 당신은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거요.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작게 기침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왔었니? 전기요금 받으러 온 사람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직은 이르오. 하지만 그날 사건의 배후에 있던 자들이 아직 손을 떼지 않은 건 확실하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밤 페나루터에 가겠습니다. 그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가야만 합니다.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람들을 따라붙이겠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면 나타나지 않겠다고. 저 혼자 가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는 걱정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선생의 목숨은 더 이상 선생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가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는 금방 저물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화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봤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강변의 페나루터는 수년간 버려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강바람에 비릿한 흙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7시를 가리켰죠. 1분 1초가 심장 박동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줄 알았소. 돌아보니 어젯밤에 그 남자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그의 수척한 얼굴과 깊고 차가운 눈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시오.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당신들 차에는 미리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었소. 이동 경로는 이미 노출됐고 사고는 위장에 불과했지.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한 짓이지? 그는 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우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소. 하지만 모든 흔적은 단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지. 누구야? 그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갑자기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수풀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제 얼굴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은 함정이었습니다. 쇠파이프는 제 얼굴을 간발의 차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쇠붙이 끝에서 이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군에서 익힌 본능으로 저는 옆으로 굴렀습니다. 등이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흙탕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강변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를 이곳으로 유인했던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반대편 수풀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더 튀어나왔습니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혼자 오지 말았어야지. 저를 유인했던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이상 정보원의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몸을 벌떡 일으켜 낡은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세 남자는 반원 형태로 저를 에워싸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깊은 곳에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낯선 세 남자가 아니라 세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 놈이 비웃었습니다. 10년 전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 말은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순간 진우의 모습이 다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왼쪽 놈이 먼저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저는 몸을 기울여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비틀었죠. 어둠 속에서 뼈가 뒤틀리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고 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가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놈이 거의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반걸음 물러나 허리를 돌려 팔꿈치로 놈의 가슴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놈은 억 소리를 내며 숨이 막힌 채 뒤로 나자빠졌죠. 하지만 가운데 있던 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달려오던 기세 그대로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번쩍 들더니 제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두 팔을 들어 막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망치 같은 충격에 온몸이 흔들렸고 양팔의 감각이 마비되며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놈은 제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옆으로 쳐낸 뒤 놈의 몸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격렬한 충돌에 둘은 함께 바닥을 굴렀습니다. 저는 놈을 제압하고 멱살을 잡아 온 힘을 실어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놈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나머지 두 놈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처음의 자신감 대신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꺼져.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놈들 뒤에 있는 그놈에게 전해. 나 아직 살아있고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등을 돌려 강변의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페나루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었고 양팔은 마비될 듯 욱신거렸습니다. 흙냄새, 쇠냄새가 입가에 옅은 피냄새와 뒤섞여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저를 유인했던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나한테 또 뭘 숨겼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아까 말하려던 이름은 뭐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배우가 현재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곳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성씨가 이씨라고 단 하나의 글자였지만 제 머릿속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이름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난 적 없는 걸로 하시오. 그는 더 묻지 못하고 허둥지둥 나루터를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강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풀밭에는 어지럽게 짓밟힌 발자국들이 선명했죠. 오늘의 만남은 완전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진우의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아파트로 돌아오니 방의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제 외투를 손에 들고 계셨죠. 왜 이리 늦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돼서요. 저는 애써 평소처럼 말했지만 어머니는 제 팔에 난 핏자국 섞인 상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좀 긁혔어요. 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늙고 지친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마침내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늙었다. 네가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걸 보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게 가장 두렵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괜찮을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설치셨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임시로 붕대를 감은 제 팔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차렸죠. 나루터에 갔었군요.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화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강변 저택에서 박 회장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죠. 이 씨라. 그는 그 성씨를 되뇌었고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그를 의심하고 있었소. 그에 대해 잘 아십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다 뿐이겠소. 한때 내 사업 파트너였으니. 우리는 한때 같은 판 위에 서 있었지. 그날 사고 이후로 그는 승승장구했소.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만약 그가 맞다면 위험해지는 건 선생뿐만이 아니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조차도 편치 못할 것이오. 두려우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10년 전 병원에서 숨이 넘어가면서도 누가 나를 구했는지조차 몰랐을 때 이미 일어났소.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외면한다면 자네들이 목숨 걸고 구해준 이 목숨 값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 우리는 더 말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 혼자 있어선 안 돼오. 그가 말했습니다. 직장에도 집에도 경호를 강화하겠소.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자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에 돌아오니 문 앞에 낯선 두 남자가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위를 살필 뿐이었죠. 박 회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너무 드나드는구나. 마음이 영 불안하다. 저는 어머니께서 이미 불길한 낌새를 느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 심각성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실 뿐이었죠. 밤이 깊어 아파트의 불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 저는 창가에 서서 길고 어두운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적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더 이상 산발적인 기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가슴에 돌을 얹은 듯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누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페나루터의 괴한들, 얼굴을 스쳐 지나간 쇠파이프, 그리고 허공에 칼날처럼 떠다니는 이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빵 장수의 외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일어나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일어났으면 세수하고 아침 먹어라. 식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 속에서 제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어머니는 예전처럼 평온하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막 먹고 났을 때 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마십시오. 박 회장님께서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께 바깥에 일이 생겨 점심때쯤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변 저택의 서재에서 박 회장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낡은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어젯밤 우리 쪽도 조용하지 않았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룹의 낡은 자료 보관 창고에 침입했더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찾으러 온 걸까요? 10년 전 자료겠지. 아주 시기적절하지 않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말은 배후에 있는 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야 두려워하는 법이니까요. 박 회장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거대한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쪽 간판에는 L로 시작하는 글자만 희미하게 보였죠. 이 자가 나와 선생이 함께 의심하는 사람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강진, 한때 회사의 핵심 주주였지. 그날 사건 이후 그가 운송사업 부문을 독차지했소. 과거의 모든 운송로는 이제 그의 회사 소관이요. 저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억의 빈칸에 또 다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다릴 거요.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하지만 그동안 선생과 어르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택 주변에 낯선 얼굴들이 더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경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진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제가 골목 어귀로 막 들어섰을 때 어머니가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팡이가 벽에 기대어 있었고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급하게 접힌 종이 한 장만이 놓여 있었죠. 종이를 펼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오늘 밤 9시 정각에 강변 폐창고로 혼자 나와라.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지 못하자 제 유일한 약점을 바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화가 차에 오르려는 저를 겨우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납치당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화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박 회장의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제 손에 들린 쪽지를 보고는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놈들이 아주 위험한 수를 뒀군.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누가 따라가면 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마련해 주겠소. 내 사람들은 바짝 따라붙지 않겠지만 외곽에 배치해 두겠소. 신호만 주면 즉시 들이닥칠 것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만 계신다면 그날 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강바람은 한기와 비릿한 흙냄새를 몰고 왔습니다. 폐창고는 강변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을 얹은 건물은 수년간 버려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제 발걸음을 삼켰습니다. 정확히 9시가 되자 창고 깊은 곳에서 손전등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시간 맞춰 왔군.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어머니가 나무 의자에 묶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검붉게 변해 있었죠.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풀어줘. 제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폐자재 더미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채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칼을 든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네도 떠는 순간이 있군. 그가 비웃었습니다. 얌전히 협조만 하면 저 늙은이는 무사할 거다. 원하는 게 뭐지? 네가 이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 그리고 10년 전의 일은 깨끗하게 잊는 것.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의 이 회장님은 어쩌고?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아는 놈들은 보통 오래 살지 못하더군. 그는 부하 한 명에게 눈짓했고 그놈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멈춰.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마라. 저놈들이 너를 해치게 둬선 안 돼. 그 말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내가 떠나지. 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를 풀어줘.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협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 문을 똑바로 비췄죠. 다급한 발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습니다. 함정이다.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의 사람들이 제 위치에 도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두머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목에 댄 칼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안 그러면 이 할망구는 당장 죽는다. 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칼 내려놔. 한 글자 한 글자 돌처럼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끌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화가 바람처럼 나타나 칼을 쥔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온 힘을 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놈은 뒤로 나자빠졌고 칼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박 회장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나머지 두 놈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숨은 가빴지만 살아 계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토록 안도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죠. 등 뒤에서 밤의 정적을 깨고 수갑 채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크고 더 조용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밤에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 꼬박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와 공기 중에 남은 수갑의 금속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 응급실 문 쪽을 쳐다볼 뿐이었죠. 박 회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운 듯 아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어떻소?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붉은 등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놀라셔서 혈압이 잠시 떨어졌고 목에 찰과상을 입으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했지만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저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무사하니 그걸로 됐다. 아들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 마시고 푹 쉬세요. 복도에서 박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걱정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납치범 3놈 모두 중간책의 지시를 따랐다고 자백했소. 하지만 모든 단서는 결국 이강진을 가리키고 있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선생이 마주하게 될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닐 것이요. 저는 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뿌리까지 건드린 이상 폭풍은 이제 정면으로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잠시 눈을 붙이기도 전에 소문은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강변 폐창고에서 일어난 납치 미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용의자 3명은 체포되었지만 주범의 이름은 완전히 빠져 있었죠. 점심때쯤 제가 어머니께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 화가 들어와 조용히 눈짓을 했습니다. 누가 선생을 뵙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니라고 소개하며 과거 이강진의 운송회사에서 내부 회계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사고의 생존자라는 걸 압니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일어난 일도 알고 있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증거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경찰에 넘길 수는 없어요. 왜죠? 제 가족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계속 미행당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엔 그날의 차량 위치 기록 사본과 조작된 이동 경로 그리고 이강진의 서명이 들어간 출동 명령서가 들어 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당신의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 외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박 회장과 함께 USB의 모든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숫자와 좌표, 시간들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이동 경로는 출발 직전에 변경되었고 가장 가까운 정비소는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모니터 앞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역시 그놈이었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군. 제가 직접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선생이 나서면 안 돼요. 그는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선생을 제거하려 할 것이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만 진우가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의 방식이 아닌 아직 돌아갈 길이 있는 자의 방식으로 싸우겠소. 계획은 그날 밤 바로 세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거대한 사업 거래를 이용해 이강진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거래가 성사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질 예정이었죠. 그리고 저는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된다고요. 그가 선생이 두려움에 떨며 곧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야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망설여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제가 납치 사건의 충격으로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화는 의도적으로 가짜 이동 경로를 흘렸고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날 밤 제가 외곽의 임시 거처에 혼자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자네 정말 도망갈 준비를 하는군. 낮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나를 한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과 할 말 없습니다. 아니, 있지. 그가 비웃었습니다. 자네의 죽은 친구에 대해서 말이야.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강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소는 제가 물었습니다. 남항의 낡은 컨테이너 부두. 혼자 와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이상 간접적인 충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길게 비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어머니를, 진우를, 그리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진실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대결의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제가 낡은 컨테이너 부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0시를 막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의 남항은 삭막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컨테이너들은 강바람 소리 속에서 거대한 강철 무덤처럼 침묵하고 있었죠. 노란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바깥에는 화와 박 회장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지만요. 부두 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앞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 한 명이 내렸습니다. 이강진. 지난 며칠간 사진으로만 보았던 이 씨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다부진 체격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보듯 아무런 흥미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 맞춰왔군.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운전사와 2명의 수행원에게 뒤로 물러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광활한 컨테이너 부두에는 이제 저와 그 단둘만이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마주 섰습니다. 내가 왜 자네를 만나자고 했는지 아나? 그가 물었습니다. 두려워서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나는 막다른 길에 몰린 놈이 두려운 거지. 자네가 두려운 게 아니야. 그렇다면 사람을 잘못 골랐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바람이 거세지며 우리 둘의 코트자락이 밤 공기 속에서 펄럭였습니다. 그는 마치 낡은 물건을 감정하듯 제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네 친구 박진우 말이야. 그는 제 등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실 아주 편안하게 갔어. 차가 아주 깔끔하게 전복됐거든.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당신은 그 친구의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업판에 자격 같은 건 없어.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지. 저는 돌아서서 그와 마주했습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까지 죽이는군. 죽인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한 거지.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상상했던 것과 같은 분노가 아닌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느껴졌습니다. 흔적을 지우는데 돈을 얼마나 썼소?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할 만큼. 그가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더군. 그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예를 들면 자네 목숨 같은 거.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심 같은 것도.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나는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오. 그저 진실이 드러나길 바랄 뿐이지.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동요를 읽을 수 있었죠. 당신의 옛 회계사는 내 편에 서기로 했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동 경로, 위치 기록, 출동 명령서, 모든 게 이 안에 있소. 그는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까짓 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 세놈의 자백과 박 회장님이 쥐고 있는 자료 보관 창고의 원본 서류가 더해진다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요.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이 드러났죠. 자네 지금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건가?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이미 10년 전에 걸었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불타는 차 안에서 박 회장님을 끌어냈을 때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어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허리띠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에서 신호를 받은 화와 박 회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강진은 상황이 역전된 것을 깨닫고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소.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동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부두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청색과 적색 경광등이 검은 컨테이너들을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강진은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저들이 언제까지 너를 지켜줄 것 같나?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아무 힘도 없는 놈일 뿐이야. 저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가진 사람이지. 경찰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이강진은 부두 한가운데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로 연행되어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멈춰서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나? 이 게임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태운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강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텅 빈 컨테이너 부두에 서서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환호성도
상상했던 통쾌함도 없었죠. 그저 작별 인사도 없이 한 시대가 막을 내린 듯한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화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진우에게 필요한 건 체포가 아니라 정이니까.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머리맡에 작은 등불이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곁에 오랫동안 앉아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편안해지실 겁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창밖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깊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증오의 불씨가 아닌 마지막 판결을 향한 기다림의 불씨였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에서의 그 밤 이후 도시는 이상하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강진의 체포 소식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재계에서는 조심스러운 눈빛과 말끝을 흐리는 전화통화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저는 병원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텅 빈 복도에 등을 기댄 채 들것 바퀴가 굴러와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얇은 막 뒤로 한 걸음 물러났을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사흘 후 오후에 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포하던 날 밤의 안도감 대신 감추기 힘든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강진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혐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쉽게 죄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화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배후에 있던 자들이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역시 이강진 같은 인물이 지난 10년간 아무런 배경 없이 그런 거대한 조직을 운영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박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화에게 어머니를 잠시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미 어둑해진 하늘에서 가는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길가의 나뭇잎 사이를 얇은 실처럼 파고들었죠. 박 회장의 서재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전보다 훨씬 두꺼워진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게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이강진의 첫 진술서 사본을 제게 밀었습니다. 그는 위치 추적기 부착과 경로 수정을 모두 인정했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를 나와의 사업적 마찰로만 국한시키고 있소. 진짜 배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있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강진이 단지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하다면 체스판 뒤에 앉아있는 자야말로 진짜 위험한 인물일 테니까요. 짐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직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오. 그의 눈빛이 가리키는 이름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 이름을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겠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엉뚱한 사람을 건드린다면 자네와 나 모두 진범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묻혀버릴 것이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날 아침 차에 오르기 전 어색하게 웃던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졌던 말. 만약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엄마한테 꼭 알려줘야 한다. 저는 그 약속의 절반은 지켰지만 그를 위한 정의는 아직 온전히 되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에 쥔 지팡이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뒤에서 날아올 또 다른 한 방을 기다릴 거요. 맹수는 궁지에 몰렸을 때야 비로소 진짜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니 저는 그가 또다시 저를 미끼로 삼아 남은 배후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온화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잡혔다면서. 아들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 늙은이가 아직 바보는 아니다. 어머니가 옅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복도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온종일 나오더구나. 다 들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앙상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운가, 두렵지 않은가. 이제 그 경계는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리 두려워도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할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가볍게 쥐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하지 않게 하거라. 나는 늙었어. 하루 더 사는 것이 복이다. 나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마라. 그 말씀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당신의 약함으로 제 발목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회장에게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이강진에게 낯선 무리가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접근은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면회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지만 CCTV에서 한 남자가 다른 교도관의 출입증으로 드나든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아주 작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소매 끝에 수놓아진 검은 독수리 문양. 그 문양을 보자마자 박 회장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역시 그놈이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배후에서 모든 비호 세력을 움직여온 자.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마지막 인물이 그일 줄은 몰랐다는 듯이. 이자를 정면으로 상대한다면 자네가 그 끝을 살아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소. 끝을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우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무거운 고뇌가 서려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의 모든 걸음은 칼날 위를 걷게 될 것이오. 그날 오후 제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어머니의 죽을 사오던 길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제 어깨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한 부딪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돌아와 보니 제 주머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 잉크로 쓰인 단 한 줄의 문장이었죠. 목숨이 아깝거든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창밖의 하얀 빗줄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협박은 이제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맹수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길에는 더 이상 망설일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주머니 속 쪽지는 뜨거운 숯덩이 같았습니다. 살갗을 태우지는 않았지만 온종일 제 마음을 들끓게 하기에는 충분했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쇠약해지신 어머니께 또 다른 걱정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머니께 죽을 떠먹여 드리고 병원의 사소한 이야기를 하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잠드신 후에야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고를 했소.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놨더군. 화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배후의 인물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군요. 박 회장님께서도 방금 비슷한 신호를 받으셨습니다. 검은 독수리 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단 한마디였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수면등 불빛이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주름마다 깊게 패여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아주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박 회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저택에는 이전과 같은 삼엄한 경비는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타일 바닥에 선명하게 울릴 정도로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독수리 문양의 배우는 박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때 오랫동안 보안 시스템에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요. 그 후 개인 사업가로 나섰지만 과거의 인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그 말은 그가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이강진은 그저 드러난 졸에 불과하오. 졸이 잡히면 말을 쥔 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법이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주머니 속 쪽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미 자료 일부를 중앙수사기관에 넘겼소. 하지만 이 고리를 완벽하게 닫으려면 그를 10년 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오. 어떤 방법으로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을 공격하는 거지. 박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금 흐름 말이요. 계획은 아주 신중하게 세워졌습니다. 박 회장의 사람들은 과거 이강진과 연관된 위성회사들을 다시 조사하며 수년간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수리는 너무나도 노련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위장막은 미로와도 같았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게감 있는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또다시 저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두려움에 떨며 회장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오. 제가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믿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 접근해 올 것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제 만약 계산이 틀어진다면 저는 유일하게 남은 늙은 어머니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먼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소.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외곽의 조용한 요양시설이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지.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건강을 위해 요양을 보내드리는 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길 위의 모든 구비마다 누군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차가 도시를 떠날 때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저는 낡은 아파트의 예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낡은 차를 팔고 목공소에 사직서를 냈으며 도시를 떠날 생각이라는 소문이 계획대로 퍼져나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어딘가 어둠 속에서 독수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날 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말 떠날 생각인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그저 네가 끼어들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내 친구의 죽음과 관련된 일 말이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겁을 먹을 줄 알기 때문이야. 그 현명함을 잃지 마라. 그럼 값을 부르시오.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영원히 사라지는데.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요. 그게 뭐지? 진실.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방금 맹수의 마지막 경계선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박 회장에게 비밀리에 접근해 과거 운송회사 체인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먹잇감이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대한 파도 전에 마지막 고요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가 덫에 걸렸소. 내일 밤 그가 직접 나타날 것이오. 어디서요? 항구가 아니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지. 어디입니까? 박 회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자금 세탁의 은신처로 사용해온 산 중턱의 리조트에서 말이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대결은 더 이상 우회로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깊이 묻히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려오는 감각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무겁게 젖은 담요처럼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른 시간에 허름한 방을 나섰습니다. 휴대폰과 얇은 지갑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죠. 화는 외곽의 마지막 집결지까지 저와 동행한 뒤 멈춰섰습니다. 리조트에 들어가신 후부터는 저희가 삼중으로 외부 경계를 서겠지만 안에서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화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빠져나오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기러 가는 게 아니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끝내러 가는 거지. 미리 번호판을 바꿔둔 차는 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들을 돌아 달렸습니다. 리조트는 아카시아와 소나무 숲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한적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니 더욱 고립된 느낌이었죠. 박 회장의 말대로 이곳은 많은 것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노란 불빛이 이어졌고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하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이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리조트 끝에 독립적으로 자리한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안은 불이 환했고 담배와 술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죠. 검은 독수리 문양의 남자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과 희끗한 머리를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뚜렷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죠. 그의 눈은
마치 체스판에 막 들어선 마지막 말을 보는 듯 했습니다. 당신 정말 배짱이 두둑하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일 뿐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알고 있나? 나는 당신이 진우의 죽음 배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강진은 자백했소. 자금 흐름은 추적당하고 있고 박 회장의 사람들은 이미 모든 자료를 상부에 넘겼지. 그는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나?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기에는 충분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10년 전 내가 당신에게 살 기회를 한 번 줬었지. 이번에는 오지 말았어야 했어. 10년 전 당신은 내 친구를 빼앗아갔소.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되찾으러 온 거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하는 게 뭐지? 당신이 법 앞에서 그날의 모든 일을 자백하는 것. 짧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진하긴.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 외에는. 밖에서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불길한 경고처럼 울리는 가운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 목숨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내던질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당신이 아직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두려워한다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증인의 입을 막으려 하지도 늙은 노모를 납치하지도 쪽지로 경고를 보내지도 않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치 당신 자신의 그림자처럼 두려워하고 있소. 그는 술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지금 스스로 죽을 길을 찾고 있는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요. 바로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갑작스럽게 덮쳐왔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바람을 찢는 소리가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속이 의자에 깊숙이 박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충돌음과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주먹에 어깨를 맞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겨우 균형을 잡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딱딱한 물건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휘둘렀죠.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독수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미 장전된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총구는 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죠. 네가 선을 넘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며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청색과 적색 경광등이 나뭇가지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수리는 창밖을 쳐다봤고 그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박태진,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다급한 발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박 회장의 사람들과 경찰 병력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독수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쥔 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체스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게임은 끝났소.
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흠뻑 적셨죠. 지난 10년간 기다려온 결말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를 떠나는 길, 차는 숲속의 굽이진 길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 기둥에 긴 흔적을 남겼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산 중턱 리조트에서의 그 밤 이후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독수리를 태운 차가 커브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망치처럼 울렸죠.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 밤 다른 안전가옥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그는 봉인된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놈을 빗속으로 끌어냈군.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놈 뒤에는 아직 10년간 숨어 지내던 자들이 남아있지. 하지만 적어도 가장 큰 줄기는 끊어냈소. 다음날 새벽 독수리의 체포 소식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언론의 소란 없이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죠. 그날의 수송사고와 관련된 대규모 재수사가 비밀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죠. 링거액이 제 마음속 무너진 것들을 치유하려는 듯 시간의 흐름처럼 천천히 규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죠. 진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곧 너를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사흘 후 옛 회계사였던 난시가 공식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박 회장을 통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10년 전의 검은 돈 흐름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이름들이 공식 서류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강진은 특별수사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독수리는 겹겹이 쌓인 모든 혐의와 마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비밀 접촉은 완전히 끊겼고 배후 세력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구멍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는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겨 다니며 아주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죠. 저는 최후의 적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어머니께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 화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그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께 불리한 정보들을 조금씩 흘리고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해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친 듯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공격하는군. 네, 다음 목표는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전과 달리 얇은 서류철 하나만 놓여 있었죠. 놈들이 여론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어. 진실을 덮을 수 없게 되자 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지.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선생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야 하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선생이 평범한 사람이기에 선생의 말이 정치적인 함정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생은 생존자이자 증인이며 협박당하고 가족이 납치되었던 피해자요. 오직 선생만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10년간 묻어두었던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소.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면 돼오. 나머지는 법이 할 것이니. 저는 아주 늦게 허름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낡은 철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날의 10,000원짜리 지폐가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지독한 갈림길마다 함께했던 작은 돈. 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10년 후 그것은 경멸로부터 인간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방을 나서려는데 낯선 남자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은 아무런 직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선생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의 신분은 이제 특별 증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삶이 더 이상 이전의 평온함에 속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병원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한결 정신이 맑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제가 잠시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 대신 조용한 끄덕임이 있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러 가거라. 엄마는 여기서 괜찮다. 그 말씀은 제 심장을 가로지르는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제가 물러서지 못하게 묶어주는 마지막 밧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제게 마지막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10년 전 사건이 공개적으로 재조명될 것이요. 선생이 언론 앞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요.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저택의 어두운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빛이 진정으로 나타나기 전 어둠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곁에는 간병인이 붙어 있도록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어머니의 얇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놓으셨습니다. 가거라, 아들아.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온전히 마치거라. 저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오래 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외곽의 한 컨벤션 센터에 마련되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제 눈앞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인파 앞에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손이 차갑게 식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저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꼿꼿한 자세로 차분한 눈빛을 유지했죠. 화는 바로 뒤에서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견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압축된 듯 했습니다. 수사기관 대표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기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탐색하는 듯한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사회자가 기자회견에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10년 전에 수송사고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낡은 기억들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이신 김민준 씨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오직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죠. 저는 꾸밈없이 피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그날 아침 진우와 함께 기밀 문서를 싣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동 경로, 급커브 길에서 전복된 차량, 폭발음과 화염,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저를 부르던 진우의 희미한 목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시간,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던 나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회장과의 재회, 그리고 진실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도화선이 되었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10,000원짜리 지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자 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빗발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10년간 침묵하다가 지금에서야 폭로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질문의 포위 속에서 단 하나의 잘못된 대답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 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런 신호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의 두 발로 서도록 내버려 두었죠.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죽은 친구의 진실을 되찾는 것 외에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10년 전 저는 의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침묵했습니다. 10년 후 저는 진실을 가졌기에 목소리를 냅니다. 한 기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보복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입을 막기 위해 늙은 어머니를 납치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선택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회견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강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독수리라 불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리조트에서의 냉정함이나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부서진 계획과 지친 기색만이 남아 있었죠. 공기는 즉시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수사기관 대표가 초기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공식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모든 언론 앞에서 공표되었습니다. 독수리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회견장은 경악의 소리로 술렁였습니다. 그 이름은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고 권력과 질서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서 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해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한 이상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죠. 기자회견은 거의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은 이미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질문들은 여전히 저를 둘러쌌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안에서 모두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 끝났느냐, 아들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제가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기소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에 길게 비친 불빛을 보며 진우의 얼굴, 그의 선한 미소, 그리고 화염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곧 너를 데리러 갈게. 하지만 저는 진실의 마지막 문이 언제나 가장 열기 힘든 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열릴 재판은 단순히 법의 심판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한 사람의 목숨을 묻어버린 자들과 저의 마지막 대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에 열렸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방청석 뒤편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앞자리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앉아 있었죠. 저를 발견하고는 평소처럼 차분한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강진과 독수리는 마지막에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건조한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높은 곳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했던 자들이 이제는 법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힘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상했던 것과 같은 증오심 대신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긴장했던 몸이 마침내 힘을 푸는 순간처럼요. 재판이 시작되고 기소 내용이 명확하게 낭독되었습니다. 서류와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차례로 빛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저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우에 대해, 그날의 수송 작전에 대해, 그리고 10년간 참아 말하지 못했던 의심에 대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진실의 껍데기를 벗겨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강진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마지막 증거들이 제시되자 기가 꺾인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정 안의 시간은 분 단위로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진우의 죽음을 야기하고 10년간 은폐해 온 자들에게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봉이 내려쳐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동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잿빛이지만 높았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계단 끝에서 그는 멈춰서서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우의 핏값은 법으로 갚은 셈이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네 자신을 위해 살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결 건강해지셨고 눈빛도 맑아지셨죠. 제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그저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우리 진우도 마음이 편하겠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차는 붐비는 차량 행렬 속에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복잡한 사거리에서 저는 문득 빗물에 번들거리는 도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 전 그날의 10,000원짜리 지폐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죠. 사람들은 때로 아주 작은 것으로 다른 일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것에서부터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이 땅 위로 끌어올려지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서서히 예전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밥을 짓고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더 이상 미행도 경계하는 눈빛도 한밤중에 익명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브레이크 소리와 화염 속에서 놀랍게는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회장이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순직한 박진우 병사의 유가족을 위한 지원금이네. 자네가 대신 받을 자격이 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잠시 맡아둘 뿐입니다. 나머지는 더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옆 동네의 임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위한 작은 추모관이 착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어머니는 중앙에 정중하게 걸린 진우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시고 그저 사진 액자를 가만히 쓸어보시더니 제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우리 아들 아직 여기 있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빈 공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발코니에 서서 길 위의 차량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삶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여전히 시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재판, 하나의 이름을 금방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니에게 진우의 기억은 평생 혈육처럼 조용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폐는 닳아서 해졌고 은색빛은 세월 따라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사진 바로 아래 작은 향로 옆에 놓아두었죠. 모욕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지.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진우가 마을길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그는 저를 보며 웃고는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등 뒤에 환한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따라 달렸지만 더 이상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야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마당에는 새로운 햇살이 이슬 맺힌 나뭇잎을 지나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빚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그 빚은 온전히 갚아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도 과거에 발목 잡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결코 변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떠난 이에 대한 감사함과 밤이 아무리 길어도 단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진실이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사람의 마음과 정의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한 여운은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어떤 상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떠난 이가 평안을 얻는다면 남은 이 또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목숨과 약속 그리고 깨끗한 양심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는 저희에게 소중한 공감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